소련에 협조하지 않고 신탁 통치에 반대했던 조만시 선생은 결국 감금되었습니다.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죠. 그에게는 일부의 측근과 가족들만 한 달에 한두 번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부인이었기 때문에 한참 나이가 어렸죠. 그 부인에게 나는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으니 아들을 데리고 빨리 38선을 넘어가라.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남아있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부인을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봉투를 하나 줍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합니다. 그 봉투에는 조만시 선생의 자른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습니다. 혹 자신의 죽음이 확인되면 빈 관을 쓸 수는 없으니 이 머리카락을 넣어 무덤을 만들라는 뜻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조만시 선생을 남쪽으로 모시고 오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운형 선생 역시도 밀사를 보내어서 조만시 선생을 남쪽으로 모셔오려고 애를 썼고요. 김규시 선생을 비롯한 많은 남쪽의 인사들이 조만시 선생을 남쪽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특히 1948년에 남북이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북쪽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러 올라가셨던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이 북한의 지도자에게 조만시 선생을 풀어달라고, 남쪽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일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거절했다고 하죠. 이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호텔에 유폐되어 있던 조만시 선생을 구출해서 남쪽으로 모셔가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조만시 선생은 나의 일신을 염려하지 마시오. 나는 북한의 1천만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겠소. 라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조만시 선생과 뜻을 함께하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 모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대거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러니 조만시 선생의 지지 기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만시 선생 역시도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 북녘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몫은 자신이 혼자 감당하겠다는 뜻이셨죠. 결국 조만시 선생의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조만시 선생을 국내로 모셔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쪽의 남노당의 거두였던 김삼룡과 이주하와 북한의 조만시 선생을 맞교환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를 두고 동시에 맞교환을 하자 조만시 선생을 먼저 보내면 우리도 이 두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막상 교환을 하는 시점이나 교환의 방법을 놓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북측에서는 그러면 이날 조만시 선생을 이 둘과 맞교환을 하자라고 제의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날 북한은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어쩌면 조선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우리는 갑작스런 전쟁에 낙동강까지 밀렸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북쪽에서 쫓겨 올라가던 북한군들은 평양에 조만시 선생을 다른 인사들과 함께 처형을 하게 됩니다. 조만시 선생이 한국전쟁 중에 쫓겨가던 북한군에게 처형되었을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는 부분이었지만 그 처형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련과 수교를 체결하고 난 이후 중국에서 소련으로 망명해 갔던 박길용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1950년 10월 18일 날 처형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만시 선생은 북쪽의 1천만 동포들과 그 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